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호재가 없어도 어차피 시장은 빅마켓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에 현재 주가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하락의 마지막 5파동 구간에 돌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을 보탠 것이 바로 오늘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주식에 성공하려면 그냥 주가 분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제가 LG 다닐 때 얘기 아마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냥 주가만 잘 분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가를 잘 분석한다는 것은 마치 노련한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냥 물 위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어부는 조류의 흐름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참 LG 다닐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 이게 제가 잘 분석을 해서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3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나왔었죠.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89년서부터 주가가 92년도까지 3년 4개월 동안 주가가 내려가는 그 제일 고점에서 변곡점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너무나 고생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결국 나는 시장을 분석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주식을 잘 하려면 시장을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엔 바로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경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경제만 잘 분석하면 되는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에 국제 정치가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는 특집 방송 중에서 소위 폴리티컬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역을 한다면 미국의 정치가 결국은 세계의 경제를 좌우한다고 하는 소위 폴리티컬 사이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폴리티컬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놀라움, 그 부분은 정말 지금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너무나 커다란 것이었었습니다. 조그만한 영향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미리 하나의 꿀팁을 드린다면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한테도.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길게 내려봤자 미국의 하락 사이클, 수축기 사이클은 이게 1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갈 때는 66개월 사이클. 여러분들 아마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워싱턴 DC 66번 도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상법으로 올라갈 때는 66번 사이클, 66개월, 내려봤자 13개월,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66개월, 13개월, 66개월, 13개월. 고생해봤자 1년 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급락하게 되면은 월간 단위로 나눠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랑 연결된 거냐? 소위 폴리티컬 사이클,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늘 보셨지만 결국은 스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이 앞에 방송했던 녹화분을 한번 너튜브든지 녹화 방송 되는 분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 여러분들 오늘 그동안에 계속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빅딜이 아니면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스몰들의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중국은 농산물을 더 사주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바로 이번에 15일부터 2,500불에 대해서 25%에 대해서 30%로 관세 올리는 것을 갖다가 유예해 주기로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위안의 환율 문제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있었죠. 바로 지적자산권의 문제. 그다음에 강제로 이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영기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anyway, 어쨌든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뒤이어 나간 것은 바로 따라서
현재의 빅마켓 2는 결국 온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트럼프는 왜 스몰들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국가 간의 동맹이란 내가 상대방의 나라와 친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이라고 해서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실효도 맺는 것이 국가 간의 동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제가 서치를 해보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느낀 것은 결국은 국제정치에서 동맹이란 그런 것이구나. 우리나라가 착한 나라면 외부에서 우리를 침입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나라, 착한 나라면 침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나라였을 때 외부에서 넘볼 수 없고 침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그분들께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처럼 어떤 합의란, 협정이란 내가 상대방이 좋아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죽을 것 같을 때 합의한다는 말씀도 누차 여러 개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던 것이 바로 유가에 있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를 보였던 지난 2016년도에 그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2014년도만 하더라도 $100 이상 최고점이 배럴당 $105까지 갔던 이 유가가 결국은 셰일 업체를 갖다가 잡겠다고 치킨 게임을 하면서 유가가 무려 4분의 1 토막이나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던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30도 깨고 밑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과 러시아의 재정은 말이 아니었죠. 특히 러시아는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이 1991년도에 무너졌을 때 뭘 갖고 무너졌습니까? 핵이 있음에도 구소련은 무너졌습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무너졌을 때 그 카드가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소련의 가장 큰 재정은 역시 석유입니다. 가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우디가 결국은 손잡고 유가를 급락시켰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소위 그동안에 비축해 있던 그 석유를 전부 다 내보냈고 그다음에 사우디는 굉장히 증산을 하고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을 주면서 구소련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 무너지게 된 배경에서 도움을 준 것이 사우디죠. 그리고 사우디 그러면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둘이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내가 친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맺는 것이 바로 합의다, 협정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미국과 지금 중국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방송하기 위해서. 사진을 딱 보니까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류호 부총리하고 멋지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겉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워싱턴 정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탄핵 문제, 소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도 여기 또 사이에 중국이 끼면서 정신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바로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소위 허드슨 연구소에서 바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는지 그걸 읽어보면 정확하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년도에 벌써 1년 반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여러분께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손해를 보니까 이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께는 엔드레스 워다. 이건 끝날 수 없는 전쟁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것은 주가 분석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치 내용을 담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스몰 딜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자, 스몰 딜이 타결됐는데 과연 그럼 빅딜은요? 이 빅딜은요, 뭐랑 연결된 거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차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싫어도 미국과 중국은 앞서 설명했던 대로 트럼프의 악재, 트럼프 악재는 뭡니까?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다시 재선에 당선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강한 지지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앵글리 화이트, 성남 백인들, 의역을 한다면 저소득의 백인들, 이들이 주로 어디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러스트벨트 지역과 판벨트 지역이죠. 그동안의 강한 지지층이었던 바로 트럼프의 이 판벨트 지역에서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트럼프의 트위터는 장난이 아니죠. 뭐 이건 미국 농민들의 대승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거창하게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공허인진을 보이고 있었으면 스몰딜 턱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는 강경 정책을 쓰게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이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고점대에서 하락하게 된 가장 큰 배경, 물론 국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가장 큰 배경은 뭘까요? 바로 전체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바로 큰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자유무역에서 이게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보호무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은 우리처럼 수출 중심에서 먹고 사는 나라들한테는 가장 큰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잠그고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출하는 것도 많지만 중국에 수출해서 그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간접적인 방법의 수출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거의 봉쇄가 되다시피 한다면 우리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나마 작은 거지만 스몰 딜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그나마 심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워싱턴 정가에서 불고 있는 트럼프의 탄핵안 이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럼프는 그걸 갖다가 완전하게 반전시키기 위한 빅카드, 스몰딜 쪽에서 빅딜 쪽을 향해서 좀 더 내놓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몰딜은 좋은데 트럼프가 오케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의회 승인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좀 더 통 큰 빅딜을 원하는데 문제는 중국의 사정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서서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제가 강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서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문제, 이제 첫사만 떴습니다. 미국은 농산물을 좀 더 수입해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쪽은 이번에 15일 날 25%에서 30% 관세 매기는 거 이걸 그냥 유보해줬을 뿐입니다. 이게 일단 첫삽이라는 점에서 다음에 나올 카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12월 달에 추가 관세 매기는 걸 아직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이 문제도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에 순서를 이루면서 다음에 더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원하는 완전한 빅딜, 저 완전한 빅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지금의 형성되고 있는 보호무역이 다시 자유무역 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빅딜입니다. 그것은 아까 했던 대로 지적재산권의 문제. 근데 만약에 중국이 지적재산권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에 중국이 팔아버렸던 그 많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지원하지 않았을 때 과연 중국 기업체들이 물론 일부는 굉장히 강하겠지만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첩첩 삼중으로 걸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금의 문제는 처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쪽으로 와 있느냐? 바로 기술 전쟁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 기술 전쟁, 바로 4차 산업에 대한 먹거리, 이걸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양쪽이 다 어느 나라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금 요새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의 2050 중국 몽 정책, 2025에 스마트 제조업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매번 2인자로 있느냐 아니면 1인자를 도전하느냐의 가장 큰 교두보가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지율에 따라서 트럼프가 결국은 얼마나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미국이 조금씩 더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중국도 똑같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무역 전쟁에서 지금 이제 기술 전쟁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국과 중국의 마지막 전쟁은 어디 있을까요? 그 마지막 전쟁은 바로 금융 전쟁과 군사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 무역 전쟁에 의한 하나의 조그만한 첫 단추만 풀어졌을 뿐이고요. 여전히 기술 전쟁에 대한 이런 압박은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금융 전쟁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맨 끝에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어차피 향후에 하나씩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 허드슨 연구소의 그 내용 중에서도 딱 하나만 소개를 드린다면 굉장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물건들을 WTO에 가입시켜서 미국에서 팔게 하고 많은 돈을 벌어가게 했는데 그 돈을 갖고 군비를 갖다가 증강시키면서 이제는 그 돈이 미국을 갖다가 유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게 쉽게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만 천만다행인 것은 바로 내년에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정책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무려 지지율이 70%, 90%까지 갔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정치 초년생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꿰차면서 이겼던 것은 바로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코노미, 스투핏,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그래서 트럼프의 프라이머리 키의 정책은 바로 모든 것은 경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북한발 관련된 테마송 종목군들은 올해는 주도주가 안 될 겁니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최근에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또 위에서 밑으로 완전히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급락을 줬죠. 이들 종목군단들도 어디에는 관심이 있느냐? 내년에는 이들 종목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트럼프의 선택입니다. 악재가 호재를 낳는 그런 선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주가는 따라서 내려갈 때마다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것을 그래프로 가서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미국의 다우지수의 그래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240선입니다. 여기만 오면 저점 매수가 있다. 이번에도 여기서 와서 딱 닿습니다. 근데 아주 멋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현재 주가가 만약에 오늘 스몰들이라도 타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다시 데드 크로스. 여기가 다시 데드 크로스. 그럼 이게 똑같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데드가 나왔어도 240은 지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데드가 나오면 즉 골드와 데드가 반복되면 계속 주가는 직전 고점대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위로 물론 위에 꼬랑지는 달렸지만 얘가 20선 위로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말에 바로 FOMC 회의가 또 하나의 빅카드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술분석상 5일선이 외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점대에서 여전히 혼조항사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재 주가가 이 5일 평균선이 이렇게 위에서 약간 쌍바닥의 모양을 보이는 순간 여기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는 열어놓고 매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다만
앞에 있는 직전 고점대에 대한 이 영향은 오늘 나타난 것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직전 고점부터는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미국이 밑으로 급락만 보이지 않는다면 작년 12월 달에 한번 주가의 패턴을 보시죠. 작년 12월 달에 미국 주가가 폭락을 줬을 때 우리는 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월 달에 워낙 많이 빠져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한 버텨만 준다면 여러분께 예고드렸던 바로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만드는 그 시스템으로 얘가 내려가도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우리의 빅마켓2는 결국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계속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월초 대비 아래 음봉이었어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로 강조됐던 것이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은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만든 이런 모습에 놓여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앞으로의 길도 포장도로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로길을 달리는 이런 주가의 패턴은 우리가 어차피 인내를 하면서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행스럽게 이게 스몰들이도 나타나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반도체 섹터. 소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이런 주목군단들, 이런 주목군단들의 각계 약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코로나 티슈의 문제도 다행히 긍정적인 모습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특집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